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5월 10일입니다. 수요일 신통방통 아침 신문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1년. 취임 1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 1년을 돌이키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나 한미 동맹 실질적으로 재건했고 한일 외교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거야 민주당의 벽에 막혀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새 국정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하겠다. 강력한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놨는데요. 자,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현재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 국정기조에 발을 맞추는 사람들만 우리 정부와 함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맞추지 못하면 인사조치도 불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위믹스 보유한 채 이재명 대선 펀드 내놨다. 자, 김남국 의원의 그 가상화폐 논란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과거 선대위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았는데 그때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NFT 지금 대선 펀드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NFT 호재를 만들어서 이익 창출을 했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통방통 수요일 첫 소식은 핫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여야의 서로 다른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바로 신통한 맞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찰하는 것은 구경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민주당의 공천 룰입니다. 조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자, 공천 룰을 민주당이 바꿨습니다. 이재명 조국 총선 출마길을 터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심 유죄를 받아도 그리고 재판 중이더라도 부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이재명 현 당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공천까지 입맛대로 세팅하느냐, 이재명 대표 셀프 구제 룰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제명맞춤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원 당규 바꾸어서 기소됐지만 네. 당원의 그리고 대표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공천 룰까지 바꾸어서 1심, 2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네. 사실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 총선 직전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패배가 극명하게 갈렸던 우리는 여러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네.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사실은 1심, 2심 유죄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 가서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공천 룰인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 민주주의의 어쨌든 기본이라고 이야기했고 네. 공천이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천 룰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천 룰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네.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공천 룰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반사 효과를 누가 누리는지에 대한 그 한 명 중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뭐 돈봉투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현역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이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반사적으로 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해주기 위한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찍었다,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해갈 수 없었을 텐데 굳이 왜 공천률을 지금이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오보에 가깝습니다. 오보에 가깝다? 네네.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어떤 사안이든 간에 기승전 이재명으로 이렇게 이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제가 이제 이 선출 규정 특별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전체 조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법문에서 이 아주 세밀한 그 조항들을 별표로 이렇게 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이 전체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누구라도 네. 지금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은 공천에 그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선거 공천 그 특별당규 그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방탄 그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제 우리 이 공천룰 수정의 핵심은 네. 시스템 공천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도덕적 기준을 좀 더 강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보도가 거의 오보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세부 내용도 이미 다 뭐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별표에 이미 다 그 규정들이 다시 법문에 있던 것을 제 하단의 별표에 별첨으로 포함을 시켜놨다 이 포함시켜 말씀이신 있기 거죠? 때문에 전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하급심에서 만약에 지금 유죄가 판결이 된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 공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 지켜보면 아마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또 공천룰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음주운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공천에서 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을 피해갈 이 수 없습니다.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 당규상으로 이게 그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그 기준은 15년 내에 네. 세 차례의 어떤 음주전과가 있는 자, 그 10년 내에 2차례, 네. 그리고 윤창호법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한 차례.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것만 뚝 띄어서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전부터 적용해 오는 그 공천 룰들을 정확히 음주전과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의 적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논란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여론이 이렇게 거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규칙을 수도 없이 바꿔왔던 민주당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당헌 당규 수차례 바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뭐 최근 것만 들여다보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후보를 내세웠죠. 원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바꾸고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 80조 이것 또한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 예외 결정 논란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면 좀 봐주고 아니면은 뭐 탈당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음주운전도 있지만 똑같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이와 같이 기소가 되면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할 수 없었던 것을 뒤로 빼면서 사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내용을 거의 구체화했다고 하지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길을 터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종전하고 똑같다고 하지만 굳이 왜 2018년이어야 되는지 아무도 그 기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음주운전을 적용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요.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인사가 문제가 돼서 보궐선거를 치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바꾸었고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다.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 공천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이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공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네. 이것은 안 좋은 길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 걱정해 주신 건 좋은데 네. 사실 팩트를 좀 확인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주 전과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이재명 대표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요. 또 형사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더 과도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당의 공천 기준 변경의 핵심은 도덕성 기준을 훨씬 더 강화한 겁니다. 음주전과 이외에도 가정폭력이랄까 학교폭력 등을 부적격 대상자로 이렇게 확대했고 또 다주택 투기 대상자도 원천적으로 이 공천에서 배제하게 만들었던 것 등 이런 것이 완전히 시스템으로 정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한 공천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께서 아실 텐데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뭐 학교 폭력이나 다른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빼놨죠.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맞짱 토론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후쿠시마로 전문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달 23일 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건 시찰이 아니라 그냥 관광하는 것이다, 구경 가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습니까?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걸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때인데 이런 일회성 시찰로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면제부 주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현장을 좀 확인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5명이나 가서 그런 의견들을 낸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론 조성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지금 관광이냐 구경이냐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깎아내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대표로서 네. 간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많은 압박이 될 거고 이 자체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그게 검증이냐 시찰이냐 그 용어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포함돼야 되고 이런 것을 더 보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무작정 깎아내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검증은 아예 이해해서 한국 인사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이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시찰단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한다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3박 4일 지금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서 무엇을 어떻게 볼지 이제부터 논의를 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시찰을 가기로 했고 시찰을 잘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사실은 뭐 국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21년도 이제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에 이제 최고위급 처음으로 이제 외교 테이블에 지금 이 오염수 문제를 올린 것은 네. 대단히 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최고위급 정부 대표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시찰단이라고 하는 네. 그런 용어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고 보완에 대한 방향을 지금 그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외교적 협상 그 권한이 없는 야당의 어떤 의원들의 방문은 시찰에 불과한 거죠. 다만 정부의 대표단이란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협상에 구체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단지 시찰로 끝낼 게 아니라 검증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수를 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보장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외교부 장관 역시 오염수 문제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 정부의 방문단은 시찰단이다, 검증단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그 안전과 건강이 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증 후 방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기구,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검증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검증단이 아니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실제로 시찰단이 가서 하는 것은 검증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뭐 또 갔다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속보를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사람,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 지금 징계위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징계에 앞서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자,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이 아닐까. 중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을 갖고 자진 사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도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중징계, 징계 수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중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서 영향을 미쳤고 당내 부담을 준 것 때문에 사실 징계에 올라가 있는데, 중징계가 돼서 1년 동안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사실상 공천 못 받는 거죠. 공천도 못 네. 받고, 하지만 최고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네. 당으로서는 그것을 계속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당의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당에 부담을 줘서 지금 윤리에 올라가 있지만, 네.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윤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당에 대한 부담은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윤리위에서 나중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지금 기자회견을 연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로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어제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그 채팅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퇴장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그 지도부 방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일단 지도부와 어떤 대통령실과의 어떤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이런 회동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들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이유가 돼서, 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에 한번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의 김남국 의원이 논란 나흘 만에 첫 사과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외에도 28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가상 자산을 보유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가상 자산 논란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네,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본인 요즘 전세자금 빼가지고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6년 2월경부터 어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얼마를 8천만 원 정도 어디다가 이더리움에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거예요 처음에? 그 당시 모을 때는 이제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가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최병욱 전 월간 조선 편집장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 두 분 더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관련해서 신문 먼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자, 수사 중인 위믹스 60억 원 이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조선일보가 첫 보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 플러스 또 다른 28억 원의 지갑도 발견됐다. 작년 1월에 클립 지갑에 42만 개, 한 달 뒤 업비트 지갑에 85만 개, 두 계좌를 합하면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무려 127만 개, 우리 돈으로 88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로 수장을 밝혀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 의원님, 28억 원 어떻게 하다가 발견이 된 겁니까? 추가적으로? 본인이 사실은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9억 몇 천만 원 이렇게 그 입장문에서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숫자까지 같은 지갑을 이 가상화폐 전문 매체들이 있어요. 이 매체에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다. 그거는 그 단단히 숫자까지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일 것이다라고 특정을 한 거고, 물론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입장문에 얼마가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이거는 뭐 거의 김남국 의원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작년 1월에 28만 개가 위믹스가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2월에 또 뭐 몇십만 개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88억 원어치 뭐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처음에 60억 원이었다가 28억 원이 추가돼서 88억 원, 뭐 1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는 60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제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코인 거래소가 있거든요. 업비트, 빗썸, 뭐 코인으로 있는데 업비트가 이제 빗썸을 통해서 좀 거래를 한 것 같고, 지금 밝혀낸 것은 이제 그 카카오에 보면 클립이라는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클립에 별도로 제공한 클립에 갖고 있는 걸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전자지갑 속에 있는 가상화폐는 소수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 소수점을 맞춰보면 이게 누구 것이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수점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남국 의원이 클립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뭐 120, 한 8만 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해명과 굉장히 지금 거짓말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뭐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이 이제 밝혀야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유믹스를 어느 시점에 몇 개를 샀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고 팔고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밝혀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유믹스를 자기 돈으로 샀는지 몇 개인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지금 밝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제 전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제 본인이 원래 현금은 440만 원밖에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돈 버는 돈이
결과적으로 뭐 전세 보증금하고 네. 예금이 뭐 9억 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으로 그걸 현금화한 거잖아요. 그럼 440만 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가 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돈을 뭐 현금하고 했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좌를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재산 신고를 대부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이전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위믹스나 다른 코인을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 그럼 이제 그 돈이 또 어디 갔느냐? 이건 명백하게 재산 신고와 관련돼서 이제 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정훈 의원님, 일단 자체 조사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자체 조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하는 얘기와 김남국 의원이 언론 나와서 해명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나요. 네네. 우선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그 논란을 떠나서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에 비춰보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 부적절하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치열한 그 경쟁과 또 투기성이 아주 강한 네. 그런 어떤 그 가상화폐라는 과상 자산에 투자를 했다 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정치권의 어떤 윤리 규정에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이 근본적인 그 공직자 윤리 규정에 대한 네.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이제 14일 날 쇄신 의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와 네. 언론의 어떤 이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어떤 그 진실 규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를 그 당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당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엄정한 어떤 그 판단과 처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던 시점에 이재명 펀드를 직접 기획하면서 이거 사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에 대한 진심과 의지를 이 국민과 공감하려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재명 펀드를 준비했습니다. 언론 및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펀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자, 저렇게 이재명 펀드를 발표할 때 김남국 의원은 자신도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대체불가 토큰 NFT 테마코인 위믹스를 보유한 채 자신이 보유한 채 NFT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재명 펀드를 내놨다. 결국 이해 충돌과 연관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실제로 저 펀드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화면 바꿔보시죠. 자, 2월 6일 날 7,500원대였던 위믹스 펀드가 위믹스의 가상화폐의 가치가 발표일 7일 날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8,1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틀 사이에. 이거 좀 약간 뭘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호재가 될 만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직접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법률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본인의 그 가상화폐에 대한 호재 뭐 이거를 스스로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이해 충돌이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김남국 의원은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네네. 했습니다. 전 재산도 걸겠다 했습니다. 전 재산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해명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네.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대선 펀드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 사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집어넣고 포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면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더 큰 문제가 나와야 이제 정치 생명을 이제 내려놓을 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가 더 불거져야 국민 앞에 본인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을 것인지, 저는 이 정도면 법적인 문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저는 지금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코인 중에서도 그 김치 코인이라는 것, 그 위믹스에 자신의 재산 8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절약했다, 또 뭐 짠돌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자신의 자산의 80%에 해당하는 수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왜 하필 리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자, 투자를 한다는데 한참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 왜 하필 돈을 투자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메디에서 만든 유믹스라는 가상 토큰이요. 네.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P2E라고 해서 어떤 게임을 하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또 유믹스와 이렇게 연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뭐 굉장히 시작점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될까 잘 되지 못할까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얘기하지 못해요. 또 우리나라는 P2E와 관련된 토큰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잡코인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가 거의 제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토큰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런 유믹스도 비슷했거든요. 잡코인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짠돌이다고 소문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정말로 잡코인 위험성 있는 거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보죠. 그래서 10배, 20배 되면 내가 1, 2억 벌 수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거의 1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앞으로 어떤 시세준이 있을 거랄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9억, 10억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하고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런 정상적으로 유믹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중간에 팔았고 이걸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한다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처럼 이건 중견 게임 업체에서 만들어서 향후에 엄청나게 잘 될 걸 생각해서 샀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어떤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과거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신발에 구멍이라도 신고 다녔다. 그리고 라면만 먹었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아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짠돌이가 수억 원을 내부 정보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최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잖아요. 80% 자기 재산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를 더군다나 그 대기업 주식을 팔아서 거기다가 그 왜 우리 흔히 몰빵이라고 하는 거를 했다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부자 정보가 없이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뭐 내부자 정보 그게 없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지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거의 전 재산을 1, 2천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투입한다는 거는 하여튼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그 가상화폐 뭐 전문 매체들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가상화폐 투자의 기초 자산을 마련했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그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 판도는 거기로 유입이 안 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매체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거 얘기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본인 설명하고. 네. 그럼 본인이 왜 자꾸 설명을 오락가락할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화 했다 안 했다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간에 무슨 어떤 약간의 불법인 단계를 숨기고 있기 때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해명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사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김남국 의원이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평생을 짠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람이 본인의 재산 9억 원을 한 코인에 투자한다? 그리고 아무 정보 없이 그것은 저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맨 처음에 소명을 하면서 내가 주식 판돈 9억 원을 위믹스에 투자했고 그것을 현금화 거의 하지 않고 뭐 440만 원인가만 현금화하고 나머지를 다른 코인에 대투자했다. 그리고 그 투자한 가치가 지금 한 9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주식 판돈 9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도 한 9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별로 이득이 본 것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거의 10억 가까이 현금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현금화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맨 처음에 해명했던 것은 내가 방에 들어갈 때 이 옷 입고 들어갔고 나올 때도 그대로 이 옷 입고 나왔으니까 나는 방에서 옷을 벗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믿어달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설명해놓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중간의 과정에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예. 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와 출구만 얘기를 하고 중간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고 지금 저를 향해 발언권을 달라고 눈길을 보내고 계신 신정훈 의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알려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잡코인 이건 뭐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그럼 뭐 믿고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국회의원들이 무슨 주식 투자나 또는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을 보유했었다. 이러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주식 투자나 코인 하려면 별도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좀 질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억울함을 뭐 지금 하소연하고 계십니다만은 제도의 명백한 미비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당내 이런 비판 여론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이 사과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실을 밝히는데 또 조사에 응하겠고 또 자료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재명 펀드까지 연결되는 이런 어떤 막 추측성 보도가 좀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게 이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그 윤리 규정 내용 중에 그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고 또 재산 등록 과정에서도 이게 등록의 의무가 없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운용했다면 저는 거기에 기타 자산으로 김남국 의원이 신고를 하고 또 재산의 유동 과정을 고위공직자답게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고위공직자 윤리법에 이런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들을 좀 더 명료해서 여야든지 간에 아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 한 분일 것이냐 이런 어떤 법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자 그 윤리 규정을 어찌 보면
두 분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예.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이 우가 내로남불 규정에 의해서 정책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 공직자 윤리 규정의 어떤 강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보면 네. 뭐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것.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 하면 가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매일 라면.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지만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소중한 작은 돈이지만 그 돈들을 모아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후원해달라고 많은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저런 코인을 하고 있었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그 이중성과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호소하고 그리고 마치 본인이 가난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난한 청년들 그리고 힘든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처럼 여지껏 행동해왔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박홍근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투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 이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지금 이게 어떤 게 본질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난받았던 게 그 위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비난받고 있는데 아까 그 당원 당규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이고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그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만 잘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돈봉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 버리고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했죠.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지난달 귀국하면서 프랑스에서 사용했던 전화는 학교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최영우 의원님, 일단 보통의 경우에 이것도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는데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걸 버리기보다는 어차피 들어올 테니 들어올 때까지 좀 보관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내 휴대전화요? 외국에 가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네. 쓸 수 있고요. 요새는 로밍도 자동으로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런데 폐기했다. 물론 폐기의 시점은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정확하진 작년 않습니다. 12월에 파리로 갔으니까 가자마자 폐기할 것 같으면 뭐 아예 가져가질 않았겠죠. 그런데 국내로 4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그럼 직전에 폐기된 건지 이러면 이제 그거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네. 사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국내에 와서 지금 국내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네. 새로 산 휴대전화 그것도 SNS 같은 거 다 지우고 검찰에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뭐 농락당했다는 느낌을 아마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앞으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청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그 뭐 구속 사유 예를 들어서 네, 발부 사유가 높아지겠죠. 구속영장 발부 사유 뭐 이런 것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거짓이다고 제가 명확히 거짓이다. 단정지어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로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민 갔다 하더라도요. 네. 우리가 휴대폰을 가져가면 거기서 뭐 대학에서 줬다고 해봐요. 2개를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지인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뭐 했던 것들이 다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 휴대폰을 다른 데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폐기를 해버리면 자기는 국내에 있는 사람과 완전 단절되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뭐 카톡 같은 건 뭐 다시 재가입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프랑스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고 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휴대폰은 돈으로 따져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죠. 안에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게 그런데 굉장히 이걸 많고. 폐기를 했다?
이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없애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검찰이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아마 뭐 영장이 청구될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판사 입장에서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뭐 증거 인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했습니다만 뭐 일정 다 채우고 오더라도 한 6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나가 있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봤을 때 전화기를 일부러 버리지 않고서야 뭐 버렸다 왜 버렸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검찰도 이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버렸고 뭐 어떻게 폐기 처분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좀 드러나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있는데 강래구 씨를 거치지 않고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래구 씨와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해당 대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장동혁 의원님. 예. 지금 들으셨지만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강래구 씨가 이제 8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돈이 박모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수도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직접 관여했거나 네. 아니면 모든 사정을 알고 뭐 공모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녹취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휴대폰이 사라진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휴대폰 사라진 것이 저는 뭐 특별하진 않고요. 네. 뭐 이정근 부총장 수사할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측근들 수사할 때도 그랬고 휴대폰이 사라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휴대폰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여러 그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분들의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다. 일단 휴대폰은 버리고 본다. 일단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때는 창작 소설이고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매뉴얼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런 녹취록을 보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돈봉투에서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을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얘기를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신정은 의원님?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제가 아마 해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 입장문을 발표했던 네네네네네.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확보한 자료를 언론에 이렇게 통째로 또 이렇게 흘린 거고 거기가 시작돼 가지고 여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다량의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과 또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진실과 책임을 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 문제를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또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우리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상대방의 이 문제인 것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인태 그 민주당 전 의원님을 국민의힘당에서 그 의원들 모임에서 초청해갖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 좀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게 어찌 민주당의만의 문제이겠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했던 그 이 송영길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은 진실에 입각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는 것. 그리고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명한 저의 입장을 밝혔고 네네. 또 모든 의원들이 진실 고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네. 그 이상으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흘려내는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이게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네. 진실 접근에 오히려 또 문제 해결에 또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은 의원도 그 정보지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번에 뭐 민주당도 저는 원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정전 불모를 봤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좀 쑤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쓰가 에이 선수끼리 아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뭐 근데 그 어떡하냐 이거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근데 하여간에 제 얘기는 저것도 조금 저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저런 목소리가 있어서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뉴스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곧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최병호 위원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내정됐더라고요. 이게 위원장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국방장관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원점 타격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다. 이런 네.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 보면 북한이 자기네들 사격 연습하고 그럴 때 김관진 전 장관의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총 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관이었다.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지명을 한 거죠. 네. 근데 또 아이러니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국방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관진 전 장관. 과거 어떤 발언들을 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무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텐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올 경우 평소 훈련한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위원장으로 내정을 하는 모습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순간 태영호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달 전 전당대회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백이 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께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는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다. 그리고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저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일정 부분 예상이 됐기도 했고 예상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그동안 당에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짐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또 한 사람이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별로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또 윤리위원회를 오후 4시부터 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열면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 거기서 매듭이 지어질 것인지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반발하고 나서 반발하고 뭐 여러 가지 법률적 대응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지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의 논란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희 의원님, 김재원 최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좀 파악하신 건 없습니까? 제가 따로 듣거나 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네요. 그러면 최영호 최고위원과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는 뭐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절의 부담은 좀 덜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결과가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 그 징계 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봐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시 대표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당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컸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레벨이 좀 다르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징계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 사유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때처럼 그렇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본인의 어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사퇴하든지 해야 하는데 저렇게 버티는 것이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의 힘이랄지 대통령실에도 뭐 그렇게 굉장히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뭐 태영호 의원의 사태가 이제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예. 그 대통령 실과의 어떤 대화 때문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태영호 의원 건은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뭐 이런 거고, 또 김재원 의원 건은 반복되는 역사 망언, 특히 5.18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 꼬리 자르기로 무마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일방 통행식의 어떤 당무 개입, 그리고 또 그 역사에 대한 그 국민의힘당 내에 어떤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는 그런 망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이런 이런 사태가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네.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잘 새기겠습니다. 다만 그와 똑같은 잣대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여러 문제된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그런 해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록 발언을 가지고 네. 당무 개입이다, 뭐 공천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녹취록의 발언 내용이 지금은 뭐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진복 소속, 다만 그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진복 소속이 공천 협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천을 가지고 뭐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다만 그 발언이 적절하냐 아니냐, 보좌진들에게 발언을 하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저는 그 발언의 내용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꼬리 자르기인지 아니면 공천 개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의 공식적인 조사와 어떤 결과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의 잣대를 이야기하려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당에서 정확하니 그런 이 사실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책임 있는 조치를 하는 저는 것이, 진실 규명이 지금 그 녹취록 그대로로 본다면 뭐 녹취록의 취지는 이겁니다. 최고위원이 됐으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하고, 또 야당의 공격들이 있다면 또 최고위원에서 그걸 막아내고, 그것이 사실은 본인의 그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하다 보면 또 비난을 받거나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최고위원의 역할이고,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굳이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그런 노력보다는 공천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최고위원으로서 역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공천 협박을 했다 아니면 공천 개입을 했다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 근본을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집중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봉투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든 이 진실 규명을 전제로 한 책임을 어떤 그 책임지는 자세,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실 규명 해야죠. 네. 근데 진실 규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설령 그 발언이 지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없었다고 그러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둘이 주고받은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실 규명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네.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집권당의 당무 개입을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저희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안 한 적은 아마 노무현 정부는 좀 덜 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는 당청 분리가 워낙 그 대통령의 소신이었으니까 다른 정권 때는 뭐 계속 했던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을 다시 이야기하면 전당대에 돈을 쓰는 이 문제도 불편한 진실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만 이렇게 삼아버리면 다시 반복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실에 의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방향에 좀 접근하는 가장 수월한 길이다. 저는 지금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그것을 아까 유인태 전 총장처럼 그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공식적으로 후원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돈 봉투를 돌려가면서 의원들의 표를 사고 당원들의 표를 사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모든 다른 여타 정당의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꾸 이렇게 당무 개입이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녹취록대로라면 그것이 당무 개입이고 공천 개입인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보여드렸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토론의 열이 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한 번 더 열리고 이제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재원 최고는 또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입장을 또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